한국 해군의 오랜 수구원 사업이었던 기동함대의 창설. 하지만 한국 해군이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정조대왕함과 함께 기동함대 중추전력이 될 KDDX의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는 속빈강정에 불과한데요. 한국은 기동함대 이하에 편제된 3개의 전단에 각 한 척의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2척의 KDDX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아래로는 실전 배치에 들어간 지 다소 오래된 구축함이 편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KDDX는 한국 함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KDDX의 전력화가 완료되면 이제는 신형 호위함보다도 전력이 낙후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일선에서 물러나 퇴역 절차를 밟을 예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동함대 창설에 따른 축배보다 앞으로의 미래 전력 구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DDX 사업이 다시금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KDDX 사업은 한국 내 두 방산업체의 과도한 경쟁과 소송전을 거치며 계속해서 지연되는 악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은 KDDX의 개념 설계에 참여한 하나오션과 기본 설계에 참여한 HD 현대중공업을 모두 KDDX 방산업체로 지정한 후 최종 평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최종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6척의 KDDX 건조가 진행될 것이며 이로써 한국은 신형 구축함 전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이 더 강력한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축함만 보강해서는 안 되는데요. 호위함과 잠수함 등 구축함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함정들도 노후화된 전력이 많아 후속함 건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해군의 아킬레스건인 노후전함들이 향후 어떤 신규 전력으로 대체될 예정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건조할 KDDX는 정조대왕급 구축함보다 크기가 작아진 경하배수량 7,100톤, 만재배수량 9,000톤급 구축함으로 개발비만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건조비는 6조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합 6척을 도입할 예정이니 한 척당 1조 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막대한 개발 건조 비용에 걸맞은 최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적의 위험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가 매우 강력한데 한국은 KDDX에 4,090개 이상의 레이더 소자가 장착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 해군의 주력 이지스 전력인 테이콘데로가급 순양함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등에 장착되는 AN 스파이 1D 레이더가 가진 4,350개의 소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한국 함대의 방어 능력을 한 차원 더 상승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KDDX는 화력 체계로 전방에 48셀, 후방에 16셀의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하여 도합 64셀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기존의 국산 구축함과 달리 KDDX에는 미국의 마크 41 VLS가 전혀 탑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미사일을 수직 발사관에서 활용하기 위해 마크 41 VLS를 도입하였지만 문제는 마크 41에 한국산 미사일의 체계 통합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별도로 KVLS를 개발하여 하나의 함정의 마크 41 VLS와 KVLS를 모두 탑재하여 이중으로 운용해야 했으며 여기에 더 큰 구경의 미사일은 KVLS-2를 추가로 개발하여 운용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DDX는 KVLS와 KVLS-2만 탑재하고 마크 41은 제외한 설계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DDX에서 미국산 수직 발사관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마크 41에서 운용하고 있던 미국제 미사일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국이 이를 대체할 미사일 체계까지 완전히 국산화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KDDX의 전력화는 해군의 무장 체계까지 100% 국산화에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DDX는 단순히 하나의 구축함을 넘어 한국 해군에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올 것인데요. 이와 함께 한국은 최근 신형 호위함의 개발도 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인 충남급 호위함을 예정보다 더 빠르게 해군에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신형 호위함 건조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울산급 배치4가
호위함과 2028년 건조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울산급 배치포는 충남급 호위함과 함체의 크기나 기본 재원 등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국산 무장 내종이 추가되고 통합기관 제어 체계 등이 국산화될 예정으로 울산급 배치포의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그동안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던 포항급 초계함과 울산급 호위함을 완전히 대체할 전망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일부 함정이 퇴역 후 개발도상국에 공여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 한국 해군에서는 주력 전력이라 칭하기 어려우며 울산급 호위함도 9척 중 7척이 퇴역을 완료했을 정도로 노후화된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의 호위함도 이제는 단순히 연안방어에만 국한되었던 과거의 작전 교리와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한국이 첫 국산 호위함으로 울산급을 전력화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 해군의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이 2,000톤을 넘기 어려웠으며 첫 국산 구축함이었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조차도 경하 배수량 3,200톤, 만재 배수량 3,900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을 거쳐 충남급 호위함에 도달한 한국은 이제 만재 배수량 4,300톤급의 호위함을 전력화하기 시작했으며 6척의 충남급 호위함과 6척의 울산급 배치포가 모두 전력화 작업을 완료한다면 한국은 만재 배수량 4,300톤급 호위함만 12척을 보유한 해군 강국이 됩니다. 더욱이 울산급 배치포의 성능은 어지간한 구형구축함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이며 대함, 대지, 대공, 대잠작전 모두 한국 해군이 보유한 구형구축함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신형 호위함 전력만으로도 적성국의 주요 해군 전력을 맞상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에만 한정되어 있던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더 넓게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국 해군이 강화해야 할 전력은 잠수함 분야입니다. 현대 해전에서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운 잠수함은 단 한 척만으로도 언제든 해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장보고급 잠수함은 1990년대부터 전력화되기 시작하여 30년이 넘어가는 함정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을 둘러싼 중국, 일본, 북한 모두가 신형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 해군도 쉬지 않고 신형 잠수함을 계속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잠수함 분야에서도 한국은 노후화된 전력을 교체할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 9척, 손원일급 잠수함 9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기 전력으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 3 배치 2, 배치 3를 도합 9척 보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력화 작업이 진행 중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후속 모델들이 모두 건조될 시기가 되면 장보고급 잠수함은 더 이상 일선에서 활약하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는데요. 해군 측에서도 향후 장보고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남은 수명을 채우면 순차적으로 퇴역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손원일급 잠수함도 장보고급 잠수함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2030년대부터는 차기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건조 사업인 장보고 3의 후속으로 장보고포 잠수함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장보고포 잠수함은 2,000톤대 배수량을 지닐 계획으로 3,000톤대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활용하여 디젤 잠수함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고 충전 시간이 짧아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작전 효율이 더욱 증대될 것인데요. 리튬이온 전지는 완충까지 몇 시간씩 소요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작전 수행이 제한됩니다. 비단 리튬이온 전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납축 전지 등을 활용했던 디젤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재래식 잠수함의 작전 유지 시간이 짧은 이유는 배터리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가 잠수함에 적용된다면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최대한 상쇄하고 작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장보고포 잠수함을 9척 건조할 예정이며 장보고급과 손원 1급이 순차적으로 퇴역하면 18척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포 잠수함으로 자망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 기동함대 창설과 현재의 전력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기존의 함정 체계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앞으로도 기동함대에 필요한 전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점차 해양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바다를 제압하는 자가 국제사회의 패권을 주도할 것입니다. 더하여 동북아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 경쟁을 유도하는 중국이 있어 강력한 해군력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요. 기동함대를 시작으로 중국 해군의 야욕을 저지할 한국 해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4일 중국 첫 호위함 영상입니다. 054B형은 기존의 054A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배수량은 약 5,000에서 5,500톤으로 사실상 중형 구축함과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는 054B형은 A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강화했으며 함대공 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 대잠 어뢰 발사기 등이 장착되어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HQ-16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장착되어 최대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054B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해 소음과 연료 소비를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강화했는데요. 이는 대잠 작전에서 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054B의 기본형인 타입 054A만 하더라도 전장 134m, 폭 16m, 배수량 4,000톤에 육박하는 대형 함정인데요. 이 정도만 되어도 소형 구축함과 맞먹는 체격입니다. 여기에 전술했듯 HQ-16 함대공 미사일과 외양의 대잠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32셀, YJ-83 대함 미사일 8발, 76mm 함포 한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양의 대잠 로켓과 323mm 어뢰 등을 운용할 수 있어 대수상, 대공, 대잠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입 054B 호위함은 기본형에서 몇 단계 체급을 올린 배수량 5,500톤급에 선체의 길이는 147m, 폭 18.5m급으로 다소 파격적인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새 호위함 057로 시작되는 함명이 붙을 것이라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중국 해군은 개량형임을 의미하는 타입 054B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입 054B가 기본 설계 변경으로 체급만 바뀐 것이 아니라 화력과 스텔스 성능 등 모든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전투함이란 사실입니다. 054B형 호위함은 중국 해군 함정 중 최초로 통합 전기 분배 체계를 차용한 전기 모터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스텔스 설계를 위해 레이더, 마스트 등 상부 구조물도 전면 재설계되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레이더 전자파 흡수 도료까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호위함 따위의 스텔스 성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법도 하지만 사실상 스텔스 기능은 전투함의 생존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령 KF-21 보라매의 경우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상에서는 70% 이상 작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투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수량 5,000톤급 이상의 054B가 레이더상에서는 민간 상선 정도의 크기로 보일 것이며 대한민국 해군은 이를 조업나온 중국 어선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054B의 무장을 보면 기존 76mm 함포 대신 100mm 함포 한문을 탑재했고 함수부에 32개의 수직 발사대가 확인됩니다. 여기에 YJ-83형 대함 미사일 발사대 2개, HQ-10 시위즈도 확인되는데요. 새로 설계된 통합 마스트의 구조가 055형 구축함과 유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구축함급의 방공 능력은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또한 054B 호위함의 방공 능력이 중국의 052C 구축함과 동일하거나 우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생산력을 감안한다면 이미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을 자랑하던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투함은 297척으로 중국의 340척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미국 국방성은 2045년까지 해군 함정을 350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수적 열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은 전투함의 숫자를 2년 이내에 400척 수준으로 10년 이내에는
440척까지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수적 열세가 줄어들지 않은 데는 중국의 조선 부분 생산력이 그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조선업 부문의 51%를 차지하는 데다가 정책적으로 전시함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상업용 선박을 특정 군사 사양으로 건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054B급 호위함의 전력 배치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근해역을 점령한다면 꼼짝없이 대륙의 끝에 갇힌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빨리 항모전단을 꾸려 해양 주권을 틀어잡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양함대의 기반이 되는 해역함대와 해안방어 능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기 호위함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FFX 배치 3 통칭 충남급 호위함을 진수하며 고품질의 함정을 소수 운영하는 질적 우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함정 개발은 기술적 차이뿐만 아니라 군사 철학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054B형 호위함이 대규모 함정 생산으로 양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면 대한민국은 전장 129m, 전폭 14.8m, 만재 배수량 4,300톤급인 충남급 호위함의 예처럼 해역함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화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함포로는 127mm K마크45 모드포 함문을 탑재하고 있으며 SSM-700K 해성함대함 유도탄 또는 해룡전술함대지 유도탄 사연장 발사기 2대, KVLS 16셀, 324mm K마크32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엘 레이더와 한국형 전투체계를 탑재해 다층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잠작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00개의 국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전투기의 경우 300km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경우 100km 이상 거리에서 사전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10개 이상의 공중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형상의 통합 마스트는 SAQ-600K IRST가 탑재되어 5에서 10m 수준의 시스키밍 비행을 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까지 무려 28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향상된 탐지 능력입니다. 게다가 복합식 추진 체계를 적용, 수중 방사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압도적인 기동성을 자랑하는데요. 가스터빈 및 디젤 혼합 추진 시스템을 채택해 신뢰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후기 함영인 FFX 배치포는 경합의 수량이 4,600톤급으로 모든 면에서 충남급 호위함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KVLS뿐 아니라 신형 국산 내함미사일, 함대지 무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LSM의 해군 버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FFX 배치 3의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배치포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합의 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배치 3 건조 예정이 6척, FFX 배치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굳이 FFX 배치4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 호위함은 지금의 중국 전투함과 1대1 교전 시 압도할 만한 전력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인해 전술에 맞설 또 하나의 전력으로 미사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비룡 대함 미사일 기반 130mm 유도 로켓2 차량 발사형을 2027년까지 전군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 미사일은 이동형 차량에서 운용하는 대함용으로 적의 해안포 화력 도발과 기습 상륙 침투 세력에 대응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무기로 비궁 기반 지대함 70mm 유도 로켓을 들 수 있습니다. 비궁은 미 해군과 우리 방위사업청이 2015년 개발한 열영상 탐색기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유도 로켓인데요. 사거리 8km로 비교적 짧지만 차량 탑재형이라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 역시 해안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개의 발사관이 달린 발사기 2대를 탑재해 눈 깜짝할 사이에 40여 발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 전 표적 시험 결과에서 고속기동 표적을 전부 명중할 정도로 명중률마저 높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연평도에 배치된 비국만으로 서해로 침투하는 적의 고속정 100여 척을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호사비 호위함 취역이 위협적인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함정이 한국의 함정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지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호사비가 겉으로는 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지만 나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서방 및 한국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레이더, 전투체계, 무장 신뢰성에서 그 격차가 드러납니다. 더구나 한국 해군은 다수의 해외 파병과 훈련을 통해 실전 운용 경험을 쌓아왔지만 중국 해군은 여전히 실전 경험이 제한적이고 이는 함정의 실질적인 전투 능력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국의 타입 공호사비 호위함 취역은 분명 아시아 해군력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와 실전 경험, 독자적인 방위 산업 능력에서 한국 해군이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